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단원 FM 88.7MHz 정세경의 애플입니다. 아침 저녁 일교차가 큰 계절이죠. 저는 요즘 아침마다 새벽 운동을 합니다. 깜깜한 새벽, 고요한 시간, 제가 가장 사랑하는 공간 관산공원에서 운동을 시작했는데요. 공원에서 맡는 풀냄새, 바람소리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뛰고 걷는 운동을 계속 했었어요. 그러다가 맨발 걷기를 시작한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저희 맨발을 보면서 주변 분들이 많은 우려를 하십니다. 추워서 어떡하냐, 동상 걸린다, 그러면서 걱정을 하시는데요. 겨울철 맨발 걷기 요령은요, 모자를 쓰고 장갑을 끼고 무장을 한 채 스트레칭으로 열을 내며 시작하면 하나도 춥지 않답니다. 1년 365일 빠짐없이 맨발을 걸으면서 질병을 고치신 분들이 요즘 많이 나타나잖아요. 특히 비가 올 때 맨발의 효능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겨울이니 움츠리지 마시고 맨발로 땅을 디딥시다. 히포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습관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의사도 못 고친다고 말입니다. 뻐의 맨발의 청춘 들으시면서 정세경의 풀 시작합니다.
오랜만에 듣는 뻐의 맨발의 청춘인데요. 제가 요즘 맨발 걷기 전도사가 됐답니다. 뛰고 걷고 하다가 맨발 걷기를 시작하면서 불면증이라고 해야 되나? 숙면을 제대로 하지 했었는데 잠도 잘 오고요. 그리고 어쨌든 하루가 상쾌합니다. 하루가 상쾌하니 잠을 잘 잘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이 맨발 걷기를 아주 강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맨발을 걸으시면서 건강해지시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에서 맨발의 청춘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 애플의 초대 손님은요. 저의 정세경의 애플에 언제든지 부르면 시간을 쪼개서 달려오시는 민플러스 교육원장님이신 김장호 원장님을 모십니다. 박수로 함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바쁘시죠? 안 바빠요. 거짓말. 바쁘신데도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원장님과 나눌 얘기는요. 한미 관세 협상이 10월 29일 날 타결됐잖아요. 타결됐고 된 이후에 관세 협상 이후에 우리에게 남겨진 문제들은 과연 무엇인지, 과제는 무엇일까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경주 아펙에서 정말 이게 될까 안 될까 설레했잖아요. 그 누구도 알 수 없었는데 이번에 됐어요. 그 기본 타결 내용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주시죠. 네. 원래 2달 전에 그 트럼프와 이재명 대통령 사이에 1차 한미 정상회담을 할 때 이제 3,500억 달러를 이제 그 투자하기로 이제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이제 양자가 해석이 다른 거예요. 이제 트럼프는 일시불로 현금으로 이제 투자를 해라. 이제 이렇게 요구를 해왔던 거죠. 근데 이제 이번에 타결된 거는 뭐냐면 그 3,500억 달러 중에서 이제 2,000억 달러는 정부가 현금으로 투자를 하고 1,500달러는 마스가 근데 미국의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이제 그런 내용으로 이제 미국 조선업 부활에 이제 투자 보증 등을 한다. 이제 요렇게 하는 거로. 그러니까 이제 총액은 바뀐 게 없어요. 다만 그것이 이제 일시불이나 선불이 아니고 이제 매년 200억 달러. 이게 이제 우리나라 돈 한 18조 원인데요. 매년 이제 200억 달러씩 분할해서 투자한다. 이제 요렇게 된 것이 이제 그 타결의 핵심 내용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는 그러면 이 투자 운영의 주체가 누구냐? 그때 이제 지난번에 이제 트럼프 내가 할 거야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번에는 위원회 협의회 같은 걸 만들어서 이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그럼 그 책임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러튼이 상무장관이라는 거예요. 다만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가 상업적 합리성 이게 이제 기준이 돼야 된다라는 주장을 살짝 걸어놓은 이제 요런 정도로서 그게 이제 보완 장치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요런 게 전반적인 타결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 전에 내용은 한꺼번에 삥 뜯길 거냐, 네. 였다면 지금은 이제 10년에 걸쳐서 삥 뜯길 거냐. 그렇죠. 삥 뜯는 건 매 한 가지다. 이렇게 그렇죠. 보면 될 것 같고요. 근데 플러스 해가지고 또 핵잠 문제도 거론을 했던데 네. 그것도 또 이제 지금 또 말이 바뀌고 있더라고요. 트럼프가 다시 미국 가가지고. 그래서 그 얘기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그 협의하는 그 회담 이제 집단 회담이죠. 공개석상에서 이제 트럼프에게 요구를 했고 트럼프가 이제 집에 가는 길에 승인하겠다고 한 거예요. 배는 이제 필라 조선소에서 진짜. 네. 그러니까 액잠을 승인한 거예요. 이제 그런 건데 그러면서 이제 뜩 한 말이 그러면서 한국에서 6천억 달러 투자하기로 했어.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헷갈릴 거죠. 그럼 6천억 달러는 핵잠 대가인가? 아니면은 앞에 3,500억 합친 거야? 그러니까 대체 해석은 이제 3,500억에다가 이제 다른 이제 일반 기업들 이제 현대, 삼성, LG, SK 등이 투자한 거 다 포함해서 그럼 이 규모가 6천억 달러 규모예요? 이건 유럽연합부터 많아요. 유럽연합. 우리나라가 지금 투자하는 게. 그럼 그 핵잠 가격이 그럼 6천억 달러라는 거야? 계산하기도 어렵고 막 이런 돈도 거죠? 모르겠고 진짜. 네, 하여튼 이래서 이게 여러 가지로 이제 그 핵잠 문제도 이제 심각한 문제로 제기돼 있습니다. 이 관세 협상의 평가가 대체로 뭐 선방했다, 뭐 그만하면 덜 뜯겼다. 네. 원래 워낙 트럼프가 세게 질러가지고 네. 사람들이 이제 그런 감각이 없어진 거죠. 근데 사실 우린 FTA 체결 국가잖아요. 그러면 관세 0% 아닌가요? 지난번에 제가 그렇죠. 듣기로는. 근데 25%에서 15%로 낮아졌으니 이거 선방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원장님은 그러면 이런 대체로 이번 협상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이제 뭐 언론에서 나오는 분위기나 이제 정부 여당에서는
거의 뭐 이재명 대통령을 그 뭐 외교의 달인급으로 네. 이제 극찬을 하는 식으로 이제 문제를 끌고 가는데 이거 아주 그 앞으로를 위해서도 아주 잘못된 이제 이런 접근이고. 근데 그 요 대목에 대해서 이제 평가 관련해서는 그 최종권 교수라고 이제 이제 문재인 정권 때 이제 그 외교안보 역할을 했던 이제 그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절대 평가로 치면은 망했다. 근데 상대 평가로 치면 잘했다. 그러니까 매우 이제 복잡한 심정을 이제 반영한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제 식대로 제가 이제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애썼다. 그러나 이건 아니지.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러면 애썼다 이건 아니지라고 하면은 어째서 됐을까? 그리고 이제 그 최 교수님도 절대평가, 상대평가 얘기하시는 것처럼 그런 아쉬움들을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절차와 과정 문제가 네. 있고 내용이 문제가 있을 텐데 먼저 이제 절차, 과정, 내용. 그러니까 절차와 과정만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타결하면 안 됐다는 거예요. 더 뱉어야 된다.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이제 이재명 정부를 예의주시하고 바랬던 거는 저 날강도 같은 트럼프한테 한 번은 버텨주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야 됐고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다르게 대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다른 길을 갈 수 있는 주권을 가진 이런 정부라는 것. 이제 이런 당당한 모습을 한 번은 버텨줌으로써 나중에 어찌 될 값에. 그래서 이제 이번에 앞액은 좀 넘겨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2달 버틴 것도 뭐 잘 버텼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번에 이제 무릎을 꿇은 거거든요. 이제 이런 차원에서의 이제 아쉬움이 심각하게 크고 뭔가 국민들이 어떤 새로운 길로 전진하는 대미 관계에서 이런 행보를 좀 더 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만드는데 조금 이제 기회를 상실한 측면이 좀 있는 거다. 이게 내용보다도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 국민을 좀 믿었어야 되지 않는가? 그러니까 저희가 9월에 관세 협상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얘기를 나눌 때 저희가 마지막에 했던 게 기억이 나요. 이재명 정부는 국민을 믿고 당당히 협상에 임하라. 그렇죠. 믿을 건 국민뿐이 없다. 우리는 그렇죠. 광장에서 탄핵을 했던 국민들이 전 세계가 다 K민주주의를 지금 막 박수를 치고 있는데 왜 못 믿어라라고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렇죠. 어디서 날로 먹으려고 그래요. 우린 내란을 진압한 국민이야, 임마. 트럼프는 그렇죠. 까불지 마. 이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이 심정이 이제 너무 이게 정리가 안 돼 지금. 그래요. 그때 그래서 광우병 때 그 시위했던 사진을 들고 가가지고 1차로 버텼던 그 기억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해보나 했어. 네, 저도 해보나 했는데 그 관료들이 친미 관료들이 여전히 그 한미 동맹이란 이름 하에 있는 것들이 있고 자주파라고 해야 되나요? 자주파의 세력이 좀 적지 않나.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좀 판단을 좀 지금이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저 생각이 들고요. 저도 너무 그 부분이 그냥 안 된다, 못한다, 우리 국민 무섭다 이러면서 버텨야 됐어야 했는데 그게 진짜 아쉬워요. 그리고 그걸 못했다면 적어도 국민들한테 이것뿐이 못해서 죄송하다라고 솔직히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은 너무 이렇게 자화자찬을 할 게 아니라 이 엄중한 국면에서의 어떤 민족적 자각이라든가 국민적 각성을 높이는 데서의 약간의 이제 그 겸손과 자성과 또 새로운 준비가 필요하다는 이런 촉구 같은 게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이재명 정부의 그 외교안보 라인 구성에 있어서도 뭐 이번에 뭐 트럼프는 뭐 김정관 산자부 장관을 터프가이라고 칭찬도 했다고는 하지만 대체로 이제 위성락이나 이거 중심으로 해서 그 외교안보 라인이 다 이제 친미 동맹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주파가 소수라는 거죠. 그럼 이후에 이제 그것을 이제 국회에서 뭐 이렇게 뭐 법안을 통과시키다든가 여러 가지 과정을 할 때 그 허와 실이 막 드러날 때 그 책임질 사람은 일부는 또 책임을 지도록 조치를 해야 됩니다. 이게 문제들이. 근데 그런 걸 다 덮고 가버리는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래에 조금 더 우리가 당당한 행보를 가는 데 있어서의 이제 뭔가 이렇게 디딤돌을 마련하는 것을 완전히 뭉개버리고 가는 유의 자화자찬은 위험합니다. 이게 자충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게 어쨌든 그런 문제들이 나중에 드러날 때 책임은 누가 지나? 국민들이 짓는 거잖아요. 그렇죠. 국민들이 고스란히 진다고. 피해를 그냥 그대로 받고 있는 거죠. 예. 국민들이 막 또 허리띠를 졸라매는 지금도 졸라매는데 졸라맬 허리띠도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앞으로 우리가 이 협상 타결 관련해 가지고 어디를 주목해서 봐야 될지
좀 그것도 언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그 경제 주권 문제와 그다음에 이제 평화 주권에 관한 문제 이제 이런 게 핵잠 이런 걸 포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 의제가 한미 관계나 이제 동아시아 질서에서 핵심 의제와 국민적 화두로 떠오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내란 세력과 이 갈등 관계에서 미국의 이제 마가라고도 손잡고 이러면서 복잡한 양상들이 전개될 텐데 결국 우리가 어떻게 굵직하게 이 탈미자주로 전진하는 어떤 이렇게 디딤돌을 이 국면에서 만들어낼 거냐 하는 게 숙제거든요. 거기 이제 이재명 정부가 기여하는 방식으로 움직이지 못하면 딱 그냥 문재인 정부 시즌 2 돼 버려요. 위험하다니까요. 그렇죠. 그럼 이제 정권 다시 내란 세력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어떤 각도에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할 건가 하는 관점을 잘 새겨야 되고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이후에 이제 남은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그 사실 이게 뭐 총액이 달라진 게 없거든요. 아니 그죠 한 방에 그러니까 한 방에 주면은 조공이고 분할 납부하면 조공 아닙니까? 좋은 표현이신데요. 네. 어차피 갖다 바치는 건 똑같다. 네. 한 번에 맞으면은 매고 나누어 맞으면 매가 아니냐고 이제 이런 문제인데 그것이 본질적으로 달라지지 않은 조건에서 이제 그 뭔가 경제 주권 그러니까 얼마를 손해 봤다 이런 걸 떠나서 이 경제 주권이라는 문제를 사실 이제 주권을 넘겨준 거잖아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계속 화두가 될 거고, 그럼 그것이 결국 다음 단계는 뭐가 되냐면 국회에 지금 이제 그 투자특별법을 이제 비준 국회 동의인데 국회 동의. 이게 특별법을 만들어서 투자특별법이라는 걸 말해서 입법 동의안이 될 건지, 아니면 이것이 협상이라는 그 경제 문제에 대한 조약 수준을 해서 비준안이 될지니까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근데 정부는 지금 이제 특별법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비준 조약 비준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그 논란이 생길까봐 그런 건데 이게 비준안이 됐든 조약이 됐든 우리나라에 거의 3,500억이라는 그 외환보유고에 80억이 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투자가 되는 거고 여기에 조선 방산 모든 문제의 재구성이 연동돼 있는 문제이고 거기다가 이제 산업재편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안전과 일자리와 지난번 구금 이후에 여러 가지 대미 투자 관계에서 발생하는 이런 문제는 아예 언급도 안 돼 있어요. 다 대기업 위주로 문제가 접근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반영돼 있는 이런 법안 문제가 비준인지 법안인지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그거를 이제 철저하게 이제 잘 할 수 있도록 감시 감독하고 이제 국민적으로 그거를 잘 따져 나가는 것이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대목이라고. 정말 아까 평가 협상에 대한 평가를 하신 그 내용처럼 복잡다난한 것 같아요. 한 측면만 보기는 어려운.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이재명 정부가 그러니까 내란 세력을 척결하지 못했잖아요. 우리가 아직도 굉장히 버티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를 무조건 잘했다고 해야 마치 내란 세력이 반동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제 그게 진보 진영 내에서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서 국민들이 헷갈리지 않아야 되는데 실제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정부가 잘 되려면 탈미 자주로 가야지 안 그러면 문재인 시즌2 문재인 정권 내준 이유가 뭐예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관점과 입장 우리 국민들이 태도로 이 정부에 대응해야 될지 그런 것도 연동해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참 대한민국 국민 노릇하기가 이제 힘든 건데 딱 그 말이 좋은 것 같아요. 맨날 그러니까, 광장으로 껐득하면 광장으로 나가야 되고 한겨울 그냥. 그래서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반성을 하는 거예요. 내란 때도 이제 참 저렇게 어떻게 행동할 수 있지라는 걸 다 순진하게 생각했다가 막 그 탈옥하고 막 여러 가지 국면들을 우리가 광장에서 이기고 나중에 이제 후보까지 가려고 조이대가 사법 나서서 이런 것처럼 이 미국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이란 말이에요. 또 여기서 절대 끝나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재명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시즌 2가 되지 않고 뭔가 내란 세력까지 꺾고 이제 가는 이런 공정이 되려면 묻지마 뭐 이재명 뭐 정부 막 지지 옹호 이렇게 가는 건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이재명 대통령 그랬고 나 이렇게 여기다 도장 찍으면 나 탄핵당해요. 이 얘기는 국민도 한번 일어나 주세요. 이런 얘기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예. 이제 제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내란 세력 진압할 때 것처럼 우리가 진짜 광장에서 반트럼프 촛불을 더 강력하게 들었어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다시 한번 기회가 온다면 우린 그렇게 나가야겠다. 이런 것도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주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이런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강력히 압박을 주는 것이 오히려 이재명 정부한테 도움이 되는 거다. 이게 이제 쓴 약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마치 그거 하면 이재명 정부가 무너지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문재인 정부 시즌2를 하라는 것과 똑같은 얘기일 수 있어요. 이런 네, 문제들을 못 보고 있는 게 아쉽다. 이런 거죠. 그래요. 올바른 지적 같고요. 정말 맞는 말씀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다 잘 되기를 바라고, 그죠? 그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견인해내고 또 이제 회초리들 들고 질타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해서 저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국민을 믿고 그냥 가는 거 그게 네.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크게 생각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이후에 그러면은 어떻게 될지 상황은 어떻게 될지 그리고 이제 뭐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앞으로 이제 중요한 의제가 이제 경제 주권 문제와 평화 주권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경제 주권, 평화 주권. 근데 어쨌든 그 한미 통상 협상과 관련된 문제는 이제 일단 국회가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초점을 맞춰서 갈 거예요. 이제 그런 점과 관련해서 이제 국민들이 예의주시하고 거기서 이제 무슨 불상사가 생길 때는 즉각 우리가 이제 광장 태세를 갖춰야 된다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보다 심각한 게는 이게 이제 안보랑 연계되면서 뭐 잠수함이 어떠니 전자권이 어떠니 이러는데 이 잠수함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이제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야 될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 잠수함을 필리조선소에서 짓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번에 지금 중국이 하나오션의 자회사 필리조선소를 제재를 했거든요. 중국이 왜 필리조선소를 제재했냐면 미국이 슈퍼 301조를 걸어서 중국을 조선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제재할 때 하나가 정보를 주고 도움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국을 제재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배를 마치고 거기에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도 와서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중간 부품이나 이런 것을 중국에서 많이 가져와요. 중국이 맘먹고 우리나라에 하나 정도 그 필리조선소 자회사가 아니라 하나오션 또는 현대중공업 여기를 제재를 한다 이러면 이건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배를 또 못 만드는 상황도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중국과 의존성이 있는 거예요. 이걸 잘 몰라요 국민들이. 거기에다가 마즈다라는 것도 굉장히 그 미국한테 군함을 막 수주해갖고 떼돈 벌 것 같죠. 네. 예? 그게 아니고 이미 우리나라로 오기 전에 일본과 이탈리아한테 미국이 군함 만들어 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일본이 노하고 이탈리아도 노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거 잘못 들어가면 빼도 박도 못하고 망한다.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건비 그걸 무슨 수로 우리나라는 외국인 노동자 쓰고 갑자기 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배도 동시에 막 찍어가지고 만들어요. 기술력이 조선소가 세계 최강이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만약에 중국이 허리 자르고 들어오고 그다음에 미국은 안 그러거든요. 이게 미국 해군 애들이 어마어마하게 이상한 요구를 해가지고 비비 꼬인다는 거예요. 갖고 2년에 만들 게 10년 걸리고 막 이런대요. 그럼 나중에 그 투자금, 그래서 이 $1,500 이거 원금 회수할지 할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떼돈 버는 그런 게 아니에요. 굉장히 위험한 리스크가 큰 것. 그리고 까딱 잡으면 우리나라 조선업이 삐끗할 수 있는 이런 위험성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다가 아까 중국과의 관계에서 이제 우리나라의 조선소, 이 조선의 미국 대미협력 관련해서 중국은 이것을 사드보다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미국에 협력하는 걸. 그래서 우리나라 하나를 제재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이번에 그 핵잠 얘기하면서 중국하고 북 얘기를 왜 해요? 안 해도 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중국과 친하게 지내겠대. 그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게 외교 안보 라인과 또 이재명 대통령이 약간 부분적인 착각 이제 이런 것들이 자꾸 발생을 시키는 건데 이런 대목에서 정말 우리가 독자 행보, 탈미자주와 이 다각화된 그다음에 다극화 시대에 우리의 이제 주권의 길을 열어가는 것이 그만큼 한 걸음 한 걸음이 어려운 길이다. 그래서 이걸 눈을 똑바로 두고 굉장히 경각심이 높아서 봐야 된다.
경제 주권, 평화 주권은 그냥 오는 게 아니다. 네. 뭐 다시 한번 말씀해 그래요. 주십시오. 지금 뭐 하여튼 정리 말씀까지 다 해주신 것 같아요. 10월 29일 이제 관세 협상 타결 그리고 이제 이후에 과제 이제 협상 타결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과제가 더 큰 산처럼 들으면서 다가온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국민이 똑똑해져야 된다. 꼭 똑똑해져야 되고 항상 양말이랑 뭐 비상을 챙기고 광장에 나갈 채비를 해야 된다. 우비 뭐 이런 거 따뜻한 전투복 같은 거 챙겨서 언제든지 광장에 나갈 채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얘기가 또 기억에 남고요. 좀 피곤하긴 한데 뭐 팔자라고 뭐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요? 뭐 이게 끝나면은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항상 그 다음 또 있고 이렇게 넘어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탈미 자주로 가야 되고 경제 주권, 평화 주권을 위해서 우리 국민들이 항상 채비를 하고 있자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끝으로 그래도 또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이제 정리를 딱 해주시면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우리가 윤석열을 이제 내란으로 몰아내는 과정에서 이제 굉장히 우리 국민이 위대하고 이제 강하다는 걸 보여줬잖아요. 근데 이제 그 윤석열의 몇백 급의 이제 트럼프가 하고 이제 그 미국에서는 그 노킹 집회가 막 500만 명, 700만 명 모인대잖아요. 근데 네. 거기다 금관을 왜 주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그런데 그 노킹 집회에 왕관을 씌워주는 참으로 그리고 그 저기 미국 사람들은 그 태극기 들고 집회한다며요. 그 저기 트럼프 탄핵시키고 싶어가지고. K민주주의. 예, K민주주의, K 집회. 예, 맞아요. 예, 이런 것처럼 이제 그 정말 이 날강도 같은 이 트럼프를 상대로 우리 국민이 얼마나 당당한 그 주권 의식이 높은 이제 그런 민족인지를 한번 보여주는 이제 때가 올 것이다. 벌써 왔어요. 때가 왔어요. 왔어요. 예, 예. 이제 때가 왔다. 왔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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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는 반드시 사고 칩니다. 여기서 네. 끝나질 않아요. 이제 네. 시작인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윤석열도 계속 하다가 결국은 사고를 쳤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만큼 반드시 때가 온다. 때가 왔다. 왔다라고. 예. 청취자 여러분, 이제 때가 왔습니다. 때가 왔답니다. 우리가 이 다극화된 이 세계 질서 속에서 당당한 주권 국민으로 다시 한번 또 움직여서 세계 만방에 또 위대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리매김할 그런 때가 지금 온 것 같습니다. 단단히 준비합시다. 두 번째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노래는 김범용의 바람. 예, 신나게 바람 느껴보고 때를 느껴봅시다. 예, 듣겠습니다. 문 밖에는 귀뚜라미 울고 산새들 쥐저기는데 내리문 오시지는 않고 어둠만이 짙어가네. 저 멀리엔 기타 소리 귓가에 들려오는데 언제님은 오시려나. 바람만 휘날이 부네. 때님은 바람이련가.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 오늘도 잠 못 이루고 어둠 속에 잠긴네. 그대 이름은 바람. 왔다가 사라지는 바람. 그대 이름은 바람. 날 울려놓고 가는 바람. 창가에 우두커니 앉아 어두운 창밖 바라보면 힘없는 내 손 잡아주며 님은 곧 오실 것 같아. 저 멀리엔 교회 종소리
오는데 언제님은 오시려나 바람만 휑하니 부네 내님은 바람 미련가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 오늘도 잠 못 이루고 어둠 속에 잠긴데 그대 이름은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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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가 사라지는 바람 그대 이름은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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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울려놓고 가는 바람 날 울려놓고 가는 바람 날 울려놓고 가는 바람 네, 바람 들으셨습니다. 예, 두 번째 손님은요. 여러분들이 너무 기다리셨던 박찬희 박사님 모실 텐데요. 박찬희 박사님의 똑똑 심리상담, 톡톡이죠. 톡톡 심리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웃으셔도 돼요. 너무 오랜만에 해서 그래요.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은 네 원장님까지 같이 상담이 너무 하고 싶으시군요. 네. 예, 박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좀 아름다워지신 것 같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요. 네. 네. 애썼다. 이건 아니지. 애썼다 이건 아니지. 네, 네. 귀에 팍팍 들어오네요. 네. 그럼 오늘은 이렇게 진행하려고 해요. 지금 박찬희 박사님이 사실은 며칠 전부터 DJ님 무엇을 함께 나누고 싶나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생각나는 거 한번 질의하고 또 얘기 나누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시죠? 네. 예, 첫 번째 질문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장님, 뭐 있으시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아까 마이크 앞으로 오셔야 돼요. 어떻게 뒤로 가지 마시고. 인간이 그 분노를 조절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 뭐 그런 거는 늘 이제 하는 화두고 주제이긴 한데 뭐 그런 얘기 좀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약간 욱하고 다혈질이거든요. 근데 20대는 1초 뒤를 생각 안 하는 게 20대는 한 1년에 4번 있었던 것 같아요. 30대 되니까 3번, 40대 되니까 2번, 50대 되니까 1번. 이제 없어졌어. 분노 조절 장애는 그럼 나이가 치료법이다 이런 거예요? 아니 이제 근데 그게 이제 안 고쳐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죠. 걱정스러워. 가면서 더 심해지는 경우 많죠. 욱하는 네. 게 더 짧아지는 경우. 네. 그러면은 박사님한테는 분노를 다스리는 법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아, 네네. 화가 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는 화가 날 때, 네. 그거를 바로 인식하고 그 화를 표현하시나라는 게 저는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상담 현장에서 이제는 상담 오시는 분들, 특히 남자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본인이 너무 욱해서 큰일이다. 근데 얘기를 이렇게 쭉 들어보면 아니에요, 오히려. 되게 많이 위로해드리고 싶은 경우가 많아요. 그만큼 많이 참으셨다는 얘기로도 들려요. 그러니까는 쌓아놨다가 터지는. 네. 자신이 참는 줄도 모르고 참는 거예요. 이게 화근이에요. 자신이 참는 줄도 모르고 계속 참다가 엉뚱한 곳에서 99까지 차여 있는데 누가 하나 1을 부었어. 그럼 그 사람한테 그냥 팍 가거나 그 상황에 가거나 아니면 나를 건드리는 무언가 작은 말 한마디에 그냥 욱하고 올라오는 거지. 그 사람이 그냥 소위 말하는 미친놈은 아닐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종로에서 얻어맞은 걸 남대문에서 푼다는 게 그 얘기구나. 한강에서. 남대문. 종로에서 까먹고 한강이 남대문. 뭐 하여튼 어디든. 네네. 안산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는 특히나 대한민국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 원장님 같은 경우 아니면 뭐 남성분들뿐만이 아니라 여성분들도
우리는 다 참아야 된다라고 배우고 살았어요. 참을인자를 가슴에 3번 새기면 살인도 면한다고. 네, 그런 근데 얘기 저는 있던데. 그 속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너무 참다가 살인이 생기죠. 그러니까는 누군가 어렸을 때부터 내 감정을 아이고 우리 세경이 힘들었지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뭐가 힘들어 참아 아니 울지 마 이런 얘기들만 우리는 듣고 자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감정을 누군가 만나준 적이 없어. 내 감정에 이름을 붙여준 적이 없어. 그러니까 잘 몰라. 그러다 보니까 그냥 쓱 하고 넘어가고 쓱 하고 넘어가고 그러다 보면 나 포화 상태가 되고 그러다 보면 욱하고 터지고 그러면은 보통 사람들은 선에서 이 욱하고 터진 거에 대한 죄책감이 어마무시하게 와요. 아마 원장님도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쵸, 쪽팔리고 창피하고. 그쵸? 예, 그때 예 맞아요. 어. 그러니까 죄책감에 수치심에 막 이런 것들이 몰려오죠. 근데 그러다 보면은 내가 내 스스로 죄책감과 수치심을 감당하기 힘들어서 또 남을 원망하게 돼요. 내 감정이 감당이 안 돼서. 그러다 보면 또 쌓여요. 근데 또 이러지 말아야지. 그러니까는 나를 공격하고 남을 공격하는 걸 왔다 갔다 하면서 폭발해요. 그러면 그럼 수시로 화를 푸는 것도 인격적으로 조금 사회관계가 좀 안 좋아질 것 같아요. 화를 쌓으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네. 화를 쌓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이렇게 기분 나쁜 감정이 들었을 때 그렇죠. 그때 조절하는 거죠. 그때 조절하고 그때 인식하고 표현할 수 있고. 그러면 이게 욱하는 거가 그럼 인식하고 표현을 한다는 거를 어떻게 표현하느냐는 것도 또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떠한 방법으로 이걸 표현할 거냐.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 굉장히 공감을 갔던 게 욱하는 것이 참다 보니까 엄한 데서 욱하고 터지는 거지. 욱하고 터지는 게 맞는 얘기 같아요. 들어보니까 쌓여서 그게 문제가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시시때때로 내 화는 어디서 왔는가를 알아차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 알아차리는 거를 하는 게 뭘 던져? 명상과 성찰? 뭘 던져? 뭐 집에 나만 하는 게 없네. 어떻게 할까요? 아니요. 어떻게? 그러니까 그 정도의 화가 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순간순간에 내 감정을 인식하는 것부터. 그러니까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저한테 찬이야 너 왜 이렇게 뚱뚱해? 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렇죠. 그냥 그래 나 밥 많이 먹어서 뚱뚱해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내 마음 속에서는 저 얘기 들으니까 좀 기분 나쁘네, 불편하네, 창피하네 이런 걸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정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투박하고 또는 결핍돼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그렇죠. 거군요. 많은 인간들이 그냥 상황만 모면하기 위해서 그 상황에 내가 수치심을 느끼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거 너무 창피하니까 그냥 얼렁뚱땅 넘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나 뭐 밥 많이 먹어서 그렇지 이렇게 유연하게 상황은 넘기더라도 마음 한켠에서는 불편하네, 창피한 애를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넘어가기보다 그 상대에게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좀 마음이 불편하다. 이렇게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더 좋고요. 감정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된다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얼마 전에 아는 언니인데 강모숙 씨라고 얼마 전이 아니구나. 어제 우리가 영화 모임에서 영화를 봤어요. 보리밭을 흔드는 바람을 봤는데 한 분은 내내 울어요. 그 영화를 보면서 내내 울었어요. 영화 보는 내내 처음부터 울었어요. 그분은 이 영화를 3번째인가 본가 그러고 강모숙님은 이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영화 끝에 다 보고 얘기를 하는데 예전에도 그렇지만 눈물이 안 나와가지고 눈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눈물이 안 나와서 자기 미치겠대. 울어야 될 때 눈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 눈물이 안 나오는 것도 욱하고 똑같은 거 아닌가? 그러니까 참고 참는 게 익숙해져가지고 어려서부터 그게
익숙해지니까 실제로 자기의 감정이 나타나지질 않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안 울면은 암 걸린대. 언니 억지로라도 울어야 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감정의 그 암이라는 게 이제 그렇게 자기가 울 줄 알고 자기가 이러고 표현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안에 꽉 차면서 이렇게 된다. 자율신경계가 부조가 이루어지면서 이렇게 된다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이유는 그래서 이 대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즉각적으로 뭐라고 이렇게 감정을 이렇게 인식하고 표현하는 거. 인식하고 표현하는 것. 네. 네, 그거에 대한 어려움을 경험하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네, 거죠. 네, 네. 그래서 이 욱하는 이유는 알았어. 그럼 그 욱하는 것을 내가 원래 잘하는 사람인데, 예. 근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는 욱하는 게 내 성향이 에너지가 좀 많으면 그게 밖으로 나오는 거고 성향이 에너지가 적으면 안으로 들어가요. 나를 공격해요. 이래서 이게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 조절 장애는 내 안에 있는 슬픔과 뭐를 밖으로 표현하는 거고 우울증은 그냥 안으로 먹어버리는 거. 둘 중에 뭐가 더 힘들어요? 두 개 다 힘들어요. 큰일 났네. 그거 어떡하지?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두 개 다 힘든 건데 고쳐주세요. 이거를 어떻게 고치냐. 우울증은 근데 저는 감히 말씀드리자면 그분이 그냥 울고 싶은데 안 운다. 그게 뭐가 문제지? 막 답답하지 않나 근데? 근데 그거는 내가 봤을 때 그런 거고 그분은 괜찮으면은 오케이. 그분이 괜찮다는데. 아니 그분이 눈물이 안 나오는 거에 대해서 왜 눈물이 안 나오지? 이런 눈물이 안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것도 오케이. 괜찮으면 오케이라. 예. 그러니까는 그분이 그 눈물이 안 나는 거 자체에서는 오케이일 것 같은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다른 사람들 다 우는데 나만 안 우니까 나만 감정을 못 느끼는 사람 같고 그래서 민망하고 이런 거에 대한 창피함인지 눈물이 안 나는 거에 대한 힘듦인지 제가 그게 좀 궁금함이 있어서요. 그러니까는 혼자 영화를 보고 나서도 울고 싶은데 눈물이 안 나. 근데 괜찮아. 근데 슬픈데 눈물이 안 나. 슬픔의 표현이 꼭 눈물이어야 되나요? 라고 한번 반문하고 싶은 거죠. 제가 거기까지는 도달하지 못했어요. 네. 어떻게 보면 아까 잠깐 얘기 나눴지만 좋은 저희가 얘기 같아요. 예. 저희가 막 시위 현장에 나가고 그게 꼭 분노라는 감정 때문에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너무너무 슬퍼서 그 슬픔이 분노로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슬픔은 꼭 눈물로 표현되지만 않아요. 눈물은 기뻐서도 흘리고 감격스러워서도 흘리고 뭐 창피해서도 나오고 여러 가지 그냥 내 신체 반응 중에 하나인 거고 그 감정을 못 느끼시는 분은 아닌 것 같아서요. 네, 알겠습니다. 또 질문을 하자면. 아니 근데 거기에 이어서 네, 이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삶에 이제 뭐 희노애락이 있고 아까 이제 눈물이 마른다고 할 때 그러니까 어쨌든 인생 풍파에서 시련을 겪다 보면 이제 자그마한 일에서도 눈물이 잦은 경우가 있고 굉장히 큰 상처나 시련인데도 이제 눈물이 안 나고 너무 이제 거친 세파 속에 살다 보면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감정이 어떤 면에서는 이게 단련됐다고 할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무뎌졌다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거는 좀 어때요? 눈물이 안 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다른 사람에 보면 굉장히 시련으로서 자기는 뭐 눈물도 나고 또 뭐 여러 가지 있었는데 어떤 경우에는 그 정도는 뭐 울산이 아닌 것 같은데 뭐 좀 뭐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사람이 네, 어떤 일을 겪었냐에 따라서. 네, 그렇죠. 그런 차이가 있는 거 아닌가?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눈물을 많이 흘리는 사람 중에 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도 울고 저 상황에서도 너무 울고 쉽게 너무 막. 쉽게 눈물을 보이고 네. 이제 그런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제가 이제 딱 지금 두 가지가 떠오르는 게 네. 하나는
그 좌절 감내력이 떨어지시는 분이라고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어린 시절부터 눈물을 보이면 뭔가 보상이 왔어. 관심이 왔어. 어쩜 이렇게 감수성이 풍부하니. 이런 칭찬? 이런 것들을 듣고, 넌 참 동정심이 많구나. 넌 참 착하다. 눈물을 보일 때마다. 그러면 눈물을 보이면 사랑이 오는구나라는 그 입력값이 있어. 그러면 눈물을 보일 수도, 그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소소함에 대한 과잉 반응일 수도 있는. 네. 그런 그러니까 거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좌절 감내력이 없어서 그냥 툭하면 우는 친구들이 있고, 두 번째로는 눈물 있고 눈물을 흘리면 내가 관심을 받을 수 있어. 라는 그 등식이 성립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럼 감정이 단련된 것과 메마른 거의 차이도 있나요? 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지금 그 질문을 하시니까 딱 떠오르는 게 저거든요. 우리 세경 DJ님이 너는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려서 상담을 어떻게 하니? 맨날 맞아요. 제일 걱정했어요. 쟤한테 말해서 넌 아마 너한테 상담 받으러 오는 사람보다 네가 더 많이 울 거야. 맞아요. 벌써 눈물이 나세요? 죄송합니다. 목이 메이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목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근데 저는 상담할 때는 별로 안 울어요.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상담사들이 내담자들이 굉장히 큰 슬픔 앞에서 그렇게 눈물을 쉽게 보이질 않아요. 보이질 않는 게 아니라 안 나요. 왜냐하면 내가 안 울고 정신 차리고 단련되어 있어야 이 사람을 도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눈물이 그렇게 쉽게 나진 않아요. 근데 이 그러니까 메마른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분들 중에 메말랐다기보다 그분들은 또 다른 의미로 단련이 되어 있을 수 있는데 울 시간이 없어요. 빨리 사건을 해결해야지. 우리 옛날에 어머니, 할머니 세대들. 맞아요. 전쟁통에 내 새끼가 죽어나가고 남편은 없고 나머지 애 없고 뭐하고 얘네 먹여 살려야 되는데 내가 앉아서 울 시간이 어디 있어. 울고불고할 틈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는 생존의 그런 감정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내가 울어야 사는 사람도 있지만 안 울어야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우는 게 조차도 사치스러운 그렇죠. 이런 것으로 그렇죠. 보이시는. 지금 당장 내 새끼 입에 밥풀 하나 더 먹이려면은 내가 울 시간이 없어. 그럼 못 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가장들이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이 눈물 꾹 참고 아무리 힘들어도 버티고 뭐하고 그랬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그냥 그런 세월을 버티고 눈물을 안에다 이렇게 머금고 살고 그럼 그게 화가 되고 우울이 되고 이러는 것 같기도 해요. 네. 오늘 참 재밌는 토론을 했는데 눈물과 화는 동전의 양면 같은 건데 오늘 눈물에 대한 심리를 좋은 말씀 하여튼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하여튼 제가 저는 뭔가를 질문하려고 해가지고 생각을 한 게 있거든요. 안 적었더니 까먹었어요. 그래서 좀 있으면 생각이 날 것 같은데 박사님께 여쭈고 싶어요. 박사님 이제 내담하시면서 어떤 이게 되게 좋아지는 과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사례로 볼 때. 근데 이 사례는 그분이 내담을 하면서 말을 했기 때문에 이런 사례 되게 많을 건데 그런 거 한번 나누고 싶은 거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이게 제가 어떤 사례를 특정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우울과 눈물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어서, 그리고 또 세경 DJ님의 좀 질문하고 좀 연결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좋아지는 거는
좋아질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은 옆에 지지 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상담사가 그 역할을 많이 해주고, 근데 지지만 하면 안 되지만, 이 사람의 보호 요인과 강점 요인인 이 사람을 옆에서 지켜주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도와주냐? 제 담당 교수님들도 그렇고 많은 선배 상담사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인격은 물어보는 거라고. 설명해 주세요. 인격은 물어보는 거. 예를 들어서 너무 힘들어 보여요. 지금 우리가 우울증, 뭐 분노 조절 장애,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저희가 제일 걱정하는 건 이 사람이 나를 해치느냐, 남을 해치느냐로 귀결될까봐가 제일 걱정이잖아요. 나도 그렇고 내 주위 사람도 그렇고. 그 얘기는 자살할 수 있느냐, 타살할 수 있느냐, 이게 가장 걱정인 거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입에서 자살이라는 말이 나오는 걸 되게 금기시했어요. 죽고 싶어 뭐 이런 거. 예, 그렇죠. 죽고 싶어라는 말이 아니라 자살이라는 단어를. 근데 요새는 그것 또한 물어봐 주라고 해요. 그러니까는 친구가 이렇게 물어봐 주는 거죠. 세경아, 너 요새 되게 힘들어 보이는데 혹시 자살을 생각하고 있니? 우리 정서에는 안 맞아요. 그러다가 제가 진짜 자살 생각하고 있다면 내가 어떻게 감당하지? 뭐 아니면은 괜히 자살 생각 안 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얘기해서 자살 생각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네. 물어봐 주는 거. 너 많이 힘들어 보여. 그러면 이 친구가 뭐 맞아, 내가 요새 좀 죽고 싶은 마음이 들긴 해. 뭐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좀 이런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보는 건 어때? 뭐 때문에 힘들어? 그리고 막 힘든 이야기를 막 할 때도 그러면은 뭐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는 해봤어? 저희도 꼭 그거를 자살 위험성 평가라고 해서 꼭 하거든요. 이게 이제 우울감이 그런 자살로 이어지는 사회적 통계가 네, 네. 또 이렇게 누적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자살에 대한 연구는 네. 상담학자들한테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지금. 그래서 이런 거예요. 가족들하고 밥상머리에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자살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근데 지금 원장님도 헉 하셨잖아요. 우리 정서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걸 하셔야 된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한 번도 엄마 아빠랑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어. 내 가족들과 그런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어. 그런데 어떻게 내가 죽고 싶을 때 도움을 청하겠어요. 그런 게 되겠구나. 뭔가 뒤통수를 때리는 것 같아요. 그쵸. 그 얘기가.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편안하지 않은 주제지만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들. 정말 자해를 시도하는 청소년이 그렇게 많다면서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부모하고는 얘기를 못 나누잖아. 그쵸. 저는 이게 오늘 되게 금방 시간이 갔는데 그 그러게요. 지지 세력이라고 하는 게 가족이라는 거, 주위의 사람이라는 게 되게 다가왔어요. 보통 이것도 못 이겨내? 야, 너보다 더 못한 사람은 다 잘 살고 있어. 떵떵거리. 네가 뭐가 없어. 이렇게 보통 부모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너한테 못한 게 뭐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지지 세력이 되어주고 얘기해. 너 설마 죽고 싶은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아예 꺼내놓고 얘기하는 게 필요하다. 그게 누구? 가족이다. 예, 이런 말씀을 끝으로 해주시면서 저희 청취자 여러분도 굉장히 울림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되게 문득한 질문들이 되게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박사님 너무 감사하고요. 또 다음 애플에서 또 좋은 이야기로, 또 깊은 이야기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네. 내일은 사랑이라는 노래를 신청할 건데요. 네네. 여기서 가사가 네. 때로는 슬프고 힘들다 하여도 견딜 수 있는 건 사랑 때문이라고 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까 얘기한 친구의 사랑일 수도 있고 가족의 사랑일 수도 있고 이렇게 견뎌내고 버텨내는 그런 마음가짐이 너무 중요할 것 같아서 이 노래 신청해 봅니다. 네. 11, 12월 끝으로 달려가는데요. 예, 사랑으로 마무리하는 그런 우리 애플 청취자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녕!